아니 내가 이런 취급을 받자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나는 프랑스에서 이름 있는 백만 유튜버라고. 도대체 왜 이런 후진 곳에서 자라는 건데. 여러분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처럼 아주 작은 해충인 벼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빈대라는 곤충을 아시나요? 빈대 붙는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흔했었는데요. 하지만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한반도에서 빈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곤충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빈대로 시작된 인연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뛰어난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갈 때는 꼭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저같이 프랑스를 떠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프랑스인 마리앙입니다. 저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성격을 지녔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오래 생각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끼고 판단하죠.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느낀 건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오고 한국이 좋다고 느껴 결정하게 된 건 맞지만 단순히 한국 한 나라만 여행하고 결정했던 건 아니에요. 여행을 좋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었거든요. 단연코 한국이 최고일 수밖에 없던 이야기는 우선 동남아시아 여행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제가 다닌 마지막 해외여행지였는데 이제는 저희 정착지가 되었거든요. 한국 여행을 앞두셨다면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이 훼손이 덜 되어 있어 아름답고 물가도 저렴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이유로 한 달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생활하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림에 대한 영감을 잘 얻을 수 있거든요. 한정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좋아 동남아시아를 택했죠. 프랑스와 물가를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해 한 달이 아니라 두세 달도 머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처음 머물렀던 나라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값이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수영을 즐기기 좋은 나라여서 주변에서 추천해줬거든요. 한 달 숙소를 빌려도 집안일을 도와줄 도우미까지 고용할 수 있으니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베트남의 전체적인 느낌은 프랑스의 시골보다 훨씬 더 옛날 느낌이 강했는데요. 과일이 정말 저렴하고 신선해서 좋았죠. 그리고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어서 빨래나 청소 같은 귀찮은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었죠. 베트남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어요. 머리를 대면 5분 안에 잠이 드는 체질이라 금세 잠이 들었고요. 그러다 이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말았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것도 침대 위에서 무언가에 강하게 물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황한 저는 처음에 모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불을 덮고 있어서 무언가 이상했죠. 불을 켜고 침대 위를 살피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대략 1cm로 보이는 작은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갈색의 둥근 형태를 띤 벌레였는데 다리는 6개나 있었어요.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벌레에 물린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간지러웠죠. 그리고 상당히 따가웠어요. 저는 화가 나서 벌레를 잡았는데요. 세상에 모기처럼 제 피를 먹었는지 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늦은 밤이었지만 저는 숙소 주인에게 연락했어요. 이 벌레가 무엇인지 저는 알아야 했거든요. 귀찮은 듯 제 방을 찾아온 주인은 뿌리는 벌레약을 전해주곤 빈대라고 벌레 이름을 알려줬죠. 처음 듣는 이름에 무슨 벌레인지 찾으려 구글에 검색했어요. 습하고 어두운 환경에 서식하는데 청결하지 못한 실내에서도 충분히 서식한다는 말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답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빈대가 살 정도로 지저분하다는 소리니까요. 한 달을 머물 생각으로 베트남에 왔지만 저는 더 있을 수 없었어요.
고용했던 도우미에겐 미안했지만 저는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더 이상 베트남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도 싫었죠. 할 수 없이 여행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 위생이 안 좋다면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는 음식과 예술을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거든요. 피사의 탑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등 역사적인 모습을 눈에 담고 영감을 얻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풍부한 문화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망의 대상임이 틀림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유럽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특히 로마와 밀라노는 유럽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물가를 지닌 도시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갈 때 정했던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머물고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해 많은 영감을 얻으며 베트남에서 느끼지 못했던 문화의 힘을 느꼈어요. 도시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했으며 물가가 비싼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던 저는 도착한 첫날부터 도시를 누비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씻고 잠들 준비를 했죠. 베트남에서 빈대에 물린 경험으로 혹시 이탈리아에도 그런 벌레가 있을까? 침대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다행히 작은 벌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유럽은 아시아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여기저기가 가려워 긁느라 말입니다. 특별히 물린 것처럼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침대 위에 있는 건 분명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여기저기 피부가 붉게 올라왔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 일주일을 견뎌왔을 때 제 몸에 벼룩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옮아왔던 거예요.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좀 더 멋있는 영상을 남기고 싶어 여행을 떠났는데 온몸이 벌레에 물린 상처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프랑스만큼 청결하고 위생 상태가 깔끔한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에서 제 영상을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이벤트에 초청한다는 메일이 왔어요.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지만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빈대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회에 차츰 인맥도 넓히고 제 이름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빈대 퇴치용품을 찾아 준비하는 등 큰 맘먹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아시아 중 한 나라라고 해서 베트남 같은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제 그림을 알아봐 준다니 신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공항에 내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인데 프랑스나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도착해 바로 숙소로 이동해야 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소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한 번 속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았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온 침대를 다 뒤지기 시작했죠. 침대에 하얀색 시트가 덮여 있었는데 그 시트를 모두 분리했어요. 안쪽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베개도 모두 분리하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곳인가 싶어 우선 안심하고 잠들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어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던 거죠. 저는 제가 너무 피곤해 벌레에게 물린지 알지도 못하고 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 곳곳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단 한 군데도 물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편히 잘 수 있는 나라를 발견했으니까요. 저를 초청했던 곳은 서울 인사동에 있는 작은 이벤트 홀이었어요. 새로운 유튜버를 발굴하고 알린다는 취지의 제 영상이 선정되었던 거예요. 작고 짧은 저의 채널과 영상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돌아가긴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을 좀 더 구경하고 싶었죠. 그래서 일정을 미루고 숙소도 변경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더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우선 빈대나 벼룩이 없는 깨끗한 환경이 한몫했던 것 같아요. 청결하게 관리되는 숙소라 정말 좋았으니까요. 서울에서 구경하기 좋은 곳들을 찾았어요. 광화문이나 명동 등 상당히 많은 관광 명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은지 찾는데 하나같이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글들이 보였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모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한국 자체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원하는 환승역에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어요. 영어 안내가 나왔거든요. 버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하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역마다 영어 안내가 쓰여 있어 구글 지도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하니까요. 관광을 하면서 조금씩 군것질을 했었는데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밥 생각이 없을 정도로 배에 포만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일단 숙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배가 고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숙소 주인이 음식 사진이 즐비한 작은 책자를 전달해줬어요. 펼쳐보니 제가 머무는 숙소에 배달 올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이 전화번호와 함께 있었죠. 그중 바비큐 같은 색상을 띠는 고기가 맛있어 보였어요. 어떻게 주문하는지 몰라 숙소 주인에게 가져가 도움을 요청했죠. 알았다는 듯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해줬어요. 그리고 20분 정도 흘렀더니 사진보다 더 풍성한 음식이 숙소로 배달 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신기해서 숙소 주인이 준 배달 책자를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답니다. 이 책자에 있는 음식들이 다 배달된다는 말이잖아요. 제 모습이 재밌었는지 숙소 주인이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 쳐다보니 한 어플을 알려줬어요. 한국은 어플에서도 배달 주문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똑똑한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아시아는 후진국이 많아서 발달이 덜 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만은 예외였습니다. 프랑스는 물론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유럽에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숙소 주인이 준 배달 책자보다 앱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훨씬 더 다양했어요. 카페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료도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시켜 먹을 순 없었답니다. 음료 하나를 시키기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숙소 앞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주로 이용했어요.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작은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다양한 음료, 샴푸, 피자 등 없는 게 없거든요. 술 같은 것들도 팔아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맥주와 과자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머물렀는데 신기하게 머리만 대면 잠들던 제가 머리를 대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왠지 잠만 자기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괜히 어슬렁어슬렁 편의점에 다녀오곤 했어요. 한국은 자정이 넘어 밖에 나가도 안전하거든요. 진짜 몇 시까지 안전한지 체크하고 싶어서 한 번은 새벽 2시에 나간 적도 있는데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밤거리는 안전했고 의외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선 야행성이라 부르더라고요. 마치 올빼미처럼요. 그렇게 일주일을 한국에 더 머물렀는데 프랑스로 돌아오는 날 떠나기 싫더라고요. 재미있는 한국 생활, 안전하고 깨끗했던 것들도 좋았지만 친절했던 한국인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은 저에게 뭐라도 더 팔려고 과한 관심을 주는 곳이었다면 이탈리아는 무관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오히려 힘들었는데요. 한국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와주고 식당이나 구경하러 상점에 들어가는데도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부담감은 과한 친절이 아닌 딱 선을 지키는 예의로 저 역시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빠르게 실천했어요. 도저히 머릿속에 한국이 자꾸 그려져 프랑스에서 못 지내겠더라고요. 처음엔 빈대가 없다는 게 신기했는데 친절한 한국 사람들과 편리한 문화, 저렴한 대중교통 등 계속 좋은 점들이 머리에 남았어요. 프랑스와 비교하면 물가는 오히려 저렴한데 전체적으로 프랑스보다 오히려 선진국의 느낌을 받거든요. 안전한 건 아시아나 유럽, 심지어 프랑스가 흉내도 못 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을 떠난 지 2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6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비자도 더 늘리고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 전시회도 꾸준히 하며 이름을 알릴 생각이에요. 한국 내에도 그림을 그리기 좋은 곳들이 정말 많고 밤낮으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그림을 1개씩 그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 속도가 못 따라가서 아쉬울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처럼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 여행은 더 신중해야 하거든요. 살아온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이 월등히 편리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유럽의 나라들을 이미 다녀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한국이 천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한국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사는 나라를 떠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각오가 생길 때까지 한국 여행을 보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한국을 경험하고 나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살기 어렵거든요. 여행을 다녀본 사람일수록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세계에 한국 말고 없다는 말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프랑스 여성 마리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외에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만 빈대를 만나지 못하자 그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친절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충분했는데요. 오히려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와야 할 이유가 되어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이 있다면 마리앙 씨의 말처럼 한국 여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행을 하고 난 후에 한국이 또 다시 그리워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번다고? 너 미쳤구나. 함부로 몸 굴리지 마. 아니, 난 한국의 실체를 보고 왔어. 네가 말한 후진국 한국은 꾸며진 내용이야. 너가 한국에서 벌어온 돈을 봐. 넌 한국에 가면 중산층도 아닌 가난한 찌질이라고. 제발 현실을 바로 보라고. 네가 모은 돈과는 비교도 안 되지? 진짜 가난한 후진국은 여기였어.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허베이성 마을에 살고 있는 왕진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작은 마을이고 전통 양식의 건축물과 옥상에서 작물을 햇볕에 건조시키는 전통 관행으로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이곳에서도 아주 가난한 농가예요.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을 농업으로 이어가고 기후에 따라 농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 생계비를 벌어오고 싶어 하는데요. 베이징은 중국에서 평균 월급이 가장 높은 도시이죠. 평균 13,000위안 즉 한국 돈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베이징뿐입니다. 모두들 베이징에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베이징에서 일을 하려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듭니다. 저처럼 가정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처한 사람들은 절대 꿈꿀 수도 없는 급여다 하죠. 한 달에 5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무척 잘 버는 수준이니까요. 허베이성을 떠나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9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서 농민공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허베이성 지역에 남아 일을 할 경우엔 일자리도 열악할 뿐더러 일을 한다고 해도 벌 수 있는 평균 월급이 5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작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관리 중이며 버는 돈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상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 집은 소유한 토지가 없었거든요. 허베이성 지역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베이성 지역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저의 전남친 아니 전남편 하오첸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어느 나라든 농사일이 그렇듯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하더라도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큽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 땅이 임대가 아니라 본인의 땅이라면 더더욱 부를 축적하는 것이 쉽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하오첸이랑 사실 빈부격차를 전혀 못 느꼈어요. 우리 집이나 하오첸 집이나 옷이며 집 크기며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오첸의 집이랑 우리 집이 달랐던 건 딱 하나 있었어요. 하오첸 집은 뭐라고 할까? 토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해야 하나? 어릴 적에 놀러갈 때마다 무리해서 땅을 넓히시고 저희 집에서는 그걸 보고는 하오첸네? 또 땅 샀다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의아했죠.
집도 팔아버리고 돈만 벌면 땅을 사대니 참 유별나다 싶어 하셨죠. 그런데 성인이 된 후 지금은 그렇게 악착같이 땅을 사던 하오첸 네 집이 좀 부럽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며 농사를 짓고 대부분은 임대료를 대주고 남는 건 거의 없는 쳇바퀴 같은 생활을 계속해와서 지금까지도 쌓아놓은 자산은 전혀 없어요. 날씨 영향으로 농사를 한번 망치게 되면 그 애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항상 쌀을 꿀어 다니거나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고 엄마는 이 집 저 집 일손을 도우며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이 집 저 집 사정이 모두 비슷했기에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빠는 오랜 농사일과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저희 집은 병원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대학에 갈 일은 만무하겠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땅을 사들인 하오첸 네 집은 날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샌가 그 주변의 하오첸 네 땅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희 집 또한 하오첸 네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이었죠.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사실 하오첸은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쭐한 모습으로 비아냥거리며 동네를 주름잡는 하오첸이 꼴 보기 싫었지만 삶어 죽기 직전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형편에는 한없이 부러운 존재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찌질이 하오첸이 언젠가부터 동네 아이들을 다 무시하기 시작하고 군림하더라고요. 가난한 삶이 지긋지긋했던 저는 그 찌질이 못난이 하오첸에게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오첸은 어릴 때부터 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가난에 지쳐 돈에 이끌린 거 맞아요. 하오첸을 만나면 재수 없긴 했지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쁘게 입고 나오라며 옷도 사주고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오첸과 연인 사이처럼 발전은 했지만 하오첸은 저를 좋아하면서도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고 저도 정말 돈 많이 벌어 베이징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오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일을 이어받아 했지만 저는 딱히 이어받을 만한 농가일도 아니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에 간다니 하오첸은 정말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공부하고 공모전에 당선되어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는 기숙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장학금의 기숙사에 들어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몸부림쳤지요. 대학교의 첫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정말 공부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졸업해서 대도시에 나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숙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몸이 이상하고 으슬으슬하더라고요.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러나 싶어 약을 먹고 이불 쓰고 푹 잠들었는데 그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미열이 있고 속이 이상해서 간호과에 가보니 마지막 생리가 언제인지 묻더라고요.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하오첸이 저를 찾아와 정말 가진 폭언을 다 퍼부었던 날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대학에 가서 뭐 할 수 있겠냐며 이곳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돈 모을 생각해야지 주제를 모른다며 저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이곳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하오첸은 제가 대도시로 가게 된 게 엄청나게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날 그렇게 마구 퍼부어대다가 갑자기 저를 다시 달래기 시작하며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오첸을 뿌리치려 했지만 화냈다가 울었다가 달랬다가 반복하는 하오첸의 모습이 조금 짠하기도 하고 제가 이곳을 떠나려고 막상 생각하니 지난 시간이 좀 아쉬움이 남는지 저렇게 난리를 치는 하오첸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화내다 울다 달래다가 하오첸이 마지막으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다며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매일같이 술 먹는 모습이 싫어 어른이 돼서도 술은 안 마실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오첸이 그렇게 마지막인데 한 잔만 같이 하고 헤어지자고 해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술이 약한 체질인 건지 뭔지 처음이라 정신이 없었고 일어나 보니 옷을 벗고 옆에 누워있는 하오첸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보낸 밤이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줄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오첸은 만나고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피식 웃고 있던 하오첸이 정말 메쓱거렸지만 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에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이곳으로 오다니 저는 너무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우울했습니다.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는 하오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돌아오고 난 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일주일도 못 다니고 돌아왔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하오첸과 결혼한 것을 조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선 그래도 하오첸 집만큼 잘 사는 집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살림이 시작되자마자 하오첸의 폭언은 예전보다 더욱 거세지는 거예요. 제가 돌아왔을 때 딱 하루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날부터 하오첸은 여자는 뚱뚱하면 볼품이 없으니 살찌지 말라고 강요하고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걸 감사하며 항상 복종하고 살라고 명령했어요.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복에 겨워 주제를 모르고 저런다며 하루 종일 궁시렁거렸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 먹지도 못하고 사실 잘 씻기도 힘들고 집안일도 못하긴 했어요.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워 누워있고 구토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오첸은 너무 싫어하며 여자가 이렇게 게으르고 점점 볼품 없어진다며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친정집에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하오첸에게 잘 보여 어떻게든 생활비를 많이 받아 보태주길 바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욕먹고 있다는 건 부모님들께 알리지 못했어요. 도와주실 수도 없고요. 어떤 날은 들어오면 예뻐해 줄 때도 있지만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김없이 하오첸에게 욕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간 대학인데 한 달도 못 다녀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 집에서 살만 찌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며 저는 손발이 모두 다 퉁퉁 붓고 지독한 가려움이 며칠간 지속되는 임신 중독에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에 피가 나게 벅벅 긁고 상처가 나고 정말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을 특히나 정말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러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저는 집에서 혼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해 남편이 들어왔을 때 울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하니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쓰려고 한다고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며 소리치더니 뺨을 때리려는 것을 제가 피하려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뚱거리다가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배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아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바닥에 흩어지는 걸 보고 저도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 위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오첸과의 결혼 생활은 끔찍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저에게 온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도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신이 이렇게 저에게 힘든 줄 몰랐었어요. 더는 이 남자와는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죠. 남편에게 또 폭력을 당할까 겁이 나 질끈 눈을 감았는데 그는 뜻밖에도 흔쾌히 이혼에 동의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대학에 간 뒤에 하오첸은 제 친구인 밍밍을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밍밍은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굉장히 질투했었던 친구예요. 밍밍도 저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저처럼 기숙 학교에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가지 못해 그냥 여기에 계속 살게 되었던 게 못내 아쉬웠겠죠. 제가 임신 중독으로 집안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밍밍과 둘이 놀면서 밍밍이 저랑 헤어지라고 종용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던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유산을 했지만 살은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 임신 중독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부었던 것도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정말 자괴감에 빠져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집안에 처박혀 울고만 있었답니다. 그때 안 사실인데 저는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은 건지 아무리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오첸이랑 마지막으로 술 마시던 밤. 저는 제가 한 잔 마시고 기억을 잃어서 술을 못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다가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밍밍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임신으로 집에서 힘들어했을 때 그땐 이미 링링과 연인 사이로 임신까지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이곳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보셨고요. 돈도 못 벌고 학교도 못 다니고 술만 마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도시로 나가 저 꼴 보지 말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기숙학교와 장학금은 택도 없지만 일단 도시로 나가서 생각해보자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바로 떠났어요. 이곳에는 단 하루도 더 지내기 싫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돈을 모았지만 학비가 감당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쓰느라 아무리 모아도 남는 돈이 없었죠. 떠나오면서 엄마에게 빌린 돈과 집에 생활비도 들어가고 이대론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대학교에 가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란 제 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생각으로 대학에 못 가면 어때? 내가 직접 문을 열어보자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어렵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많이 편지를 했지만 저라도 살아야겠다 싶어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독하게 학과 마치고 나면 베이징의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악착같이 지내고 돈도 안 쓰고 안 사 먹는 저를 보고 어느 날 같은 과에 한 친구가 저에게 샌드위치를 내밀며 너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 정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니? 라고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모든 차별과 무시를 무너뜨리는 마법 같았습니다. 민기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가까워졌어요. 민기 덕분에 저는 대학 생활을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해 갔죠.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행복은 또 멀어지게 됩니다. 민기와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며 이제 졸업이 머지않았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에게 몇 번 생활비를 보내달라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학과를 마쳐야 저도 집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해서 베이징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100만 원도 벌기 힘들어 집에 보내줄 돈이 안 돼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민기는 한국에는 최저시급 정책이란 게 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에 평균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며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은 저희 후베이성 지역만큼이나 열악한 줄 알았고 중국의 널리고 널린 시골처럼 낙후된 곳이 많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사실 한국을 엄청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고 약탈과 도둑이 넘쳐나고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해 안달이라고 봤거든요. 특히 하오체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중국은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이곳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한 달에 벌어봤자 34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 중국 시민들과 달리 아르바이트만으로 평균 200만 원을 번다는 한국인들의 삶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저는 그 자리에서 민기에게 한국인들의 경제력에 대해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부 낯선 이야기들이어서 한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한국의 인건비에 관해 궁금했던 적이 없었는데 민기의 말과 검색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니 더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민기가 보여준 믿음직스러운 행동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민기는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했던 하오첸과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말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전공을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에만 열중하였고 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검색해본 한국인들의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 도저히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학업적으로 똑똑하다고 인구의 96% 이상의 대학을 간다고 하니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일 것 같았어요. 중국에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나 대학 학력이 필요 없는 일자리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한국 제조업 같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졸업할 때쯤 저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저는 민기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참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감히 중국의 시골 같을 줄 알았다는 저희 과거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로 도시스러운 곳이더군요.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저는 그 존재만 알 뿐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 생활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민기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처음으로 유튜브 웹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세상에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영상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 K-팝과 먹방, 뷰티 채널 등 정말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겠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중국과 문화 차이는 상당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환경의 차이가 중국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입국 때부터 압도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민기의 도움으로 한국의 한 제조업장에 취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월하게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여 생산 라인에서 작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재료와 기계를 운반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항상 신경 써야 했고 불량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무려 3년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일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왕진진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힘들 때마다 월급 통장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가 평생 이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월급 계좌를 볼 때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받는 돈은 제가 살면서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 계좌에 그만한 돈이 찍힐 수 있다는 것도 한국에서 처음 만끽해봤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일했어요.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쉬는 날도 특근 신청해서 수당받고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 돈을 다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부모님을 가난해서 구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퇴직금까지 받아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번 돈을 보여드리니 어떻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모았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니 부모님은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살기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으니 두 분 다 같이 한국에 가서 살자고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지와 큰 주택을 사드리고 이곳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온 집안이 다 감격으로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하오첸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무례한 얼굴로 저에게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고 왔다니 안쓰러워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진진아 너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니? 라며 폭언을 시작하려는데 순간 저의 모습을 보고 멈칫거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 유튜브 채널이 뷰티 채널이었거든요. 이곳에선 배울 수 없었던 화장하는 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워 세련되진 저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한국에서 고작 한 300만 원은 모았냐 라며 빈정거리더군요. 이제는 이런 모습에 하오첸이 놀랍지도 화가 나지도 않아요. 저는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중국은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것과 한국은 달라. 가난한 후진국은 바로 여기야. 네가 살고 있는 곳. 너는 한국에 가면 중산층에도 못 끼어 가난한 찌질이라고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예전 같으면 하오첸의 폭언과 다그침에 찍소리 못하는 저였을 텐데. 이젠 저도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당황한 하오첸은 저에게 정상적으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지 몸 팔고 벌어온 돈이 벌어졌어요. 후진국 한국까지 가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까지 말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하오첸의 뺨을 때리며 쫓아내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 하오첸에게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을 뵙고 꿈을 이뤄드렸으니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저를 일깨워준 민기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의 추위를 우습게 보고 온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매서운 바람이 불자 자신이 약하게 보일까봐 아닌 척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이러냐며 놀랍니다. 과연 이 폴란드 남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살고 있는 체르니입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한국 친구 형기가 있는데 형기는 교환 학생으로 폴란드에 왔었고 성격이 잘 맞아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기와 폴란드의 추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형기가 폴란드도 춥기는 한데 한국의 겨울 날씨는 아무리 폴란드인이라도 견디기 힘들게 춥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며 아무리 한국이 춥다 해도 폴란드보다 추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옥신각신하다가 형기가 그럼 자신이 한국에 돌아간 뒤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더 추운지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형기가 교환 학생을 마치고 돌아간 후 저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겨울을 느낄 수 없게 내부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라며 한국이 뭐가 춥다는 거냐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건축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인천공항은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출국장을 통해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형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기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형기를 보면서 남자가 이 정도 추위도 못 견디냐고 비웃었어요. 형기는 특유의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탄성을 질렀어요. 계절이나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르샤바도 나름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데 스크린도어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 추락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지하철이 너무 좁고 잡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늘 타면서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습니다. 깨끗함과 거리가 먼 폴란드 지하철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로 먼저 도착한 곳은 관광을 하기 위해 경복궁역이었어요. 제가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있는 걸 본 형기는 핸드폰 앱으로 무인 보관함이 있는 위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앱에는 보관함의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안내된 대로 비어있는 보관함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더 놀란 것은 계산을 하는 기계의 교통카드로 터치하니 결제가 되었어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는 데다가 무인 보관함 결제까지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관광객이 무겁게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많은 무인 보관함이 갖춰져 있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싸다니 한국은 여행하기 매우 좋은 곳이더군요. 짐도 맡겼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온통 한국 사람들은 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추위에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폴란드는 춥긴 했지만 바람이 이렇게 칼에 맞는 것처럼 추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춥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온도를 보면 폴란드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눈보라까지 불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형기가 볼까봐 몸이 떨려왔지만 아닌 척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직장인인 듯한 몇 사람들이 손에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를 빨대로 마시면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추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마시는 거죠? 제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더니 옆에서 형기가 한국 사람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아니 추운데 따뜻한 걸 마셔야지 차가운 커피라니 한국인들의 대담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복궁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정문인 광화문은 웅장하고 힘이 느껴졌고 그곳을 지나 근정전을 바라보는데 뒤에 바위산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왕이 있던 궁이라서 궁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렇게나 찍어도 전부 작품 같았어요. 담장과 기와 창살에서 지붕의 곡선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궁 안의 정원과 호수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너무 추웠지만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에 반해서 정신없이 걸어다녔어요. 결국 한국을 우습게 본 저는 너무 추워서 콧물을 훌쩍거리며 숙소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숙소는 북촌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잡았어요. 한국 전통 한옥으로 아름다운 돌담이 있는 숙소였어요.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있는 나무로 된 멋스러운 숙소였어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닌 건 아니라서 여러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한옥이란 집은 정말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폴란드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아서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바닥에 놀랍니다. 왜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냐고 형기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온돌이라는 시스템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아궁이에 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집을 전체적으로 데웠는데 현대에는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온돌로 전통 방식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해주었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서 천장보다 바닥 온도가 높은데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지는 건강에도 좋은 난방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히터를 이용해서 난방하다 보니 바닥이 무척 차갑고 집도 전체적으로 따뜻하지 못해서 차라리 밖이 더 따뜻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했는데 한국의 온돌 방식 난방은 대단했어요. 한국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추운 한국을 돌아다녔더니 너무 춥고 힘들었는데 샤워를 하고 바닥에 있는 이불에 들어가서 눕자 이곳이 천국 같았어요. 너무 좋고 따뜻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편하게 잠을 자서 그런지 다음날 너무나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형기는 전날 무척 추워한 저를 위해서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방송에서 한국의 찜질방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근처에 찜질방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폴란드는 대중 목욕탕이 발달하여 있지 않아서 찜질방이라는 곳이 무척 궁금했어요. 역시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이름의 찜질을 할 수 있는 방이 7개나 되었어요. 고온방, 아이스방, 소금방, 보석방, 황토방 등등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 방, 저 방 들어가 보며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거기에 찜질방 안에는 북카페도 있어서 만화책을 빌려서 읽을 수도 있었고 보드게임을 빌려서 게임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대중 목욕탕인 줄 알았더니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받았어요. 형기와 저는 스냅 코너에서 간식을 샀는데 입구에서 들어올 때 받은 팔찌로 결제되고 나갈 때 후불제로 돈을 내면 된다는 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였으면 후불식으로 결제를 했다가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도망을 가 버릴 게 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직해서 가능한 서비스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안마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으면서 맛있는 간식도 즐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무슨 목욕탕도 다양한 탕이 10개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즐겁게 목욕을 했더니 피로가 쫙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전 찜질방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머리를 말릴 수 있는 드라이어는 물론 화장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손님을 위해 스킨이며 로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청난 서비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한나절을 찜질방에서 보내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형기가 저를 위해 함께 가자고 한 음식점은 닭요리 전문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온 음식은 국물 안에 닭이 한 마리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 흐물흐물한 느낌의 요리는 무슨 요리냐고 물어봤어요. 형기는 이게 건강에 좋은 삼계탕이라고 했어요. 닭 안에 찹쌀과 인삼, 마늘,
약재 등 몸에 좋은 재료를 넣고선 푹 삶아준 요리라고 했어요. 숟가락으로 먼저 국물을 마셨는데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닭고기를 먹었는데 푹 익혀서 그런지 뼈랑 잘 떨어졌어요. 간장에 찍어서 입속에 넣었는데 부드러운 닭고기와 함께 찹쌀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삼계탕 맛에 감동하면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닭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먹고 났더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확 도는 게 매서운 바람도 거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이 매서운 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서 한국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형기는 식사를 했으니 커피를 마시자고 했고 우리는 카페를 갔어요. 한국은 카페마저도 엄청났는데 카운터가 아닌 키오스크에서 주문했어요. 간단한 터치만으로 주문부터 계산까지 빠르게 되는 기술력이 대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에 능숙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기는 저에게 한국을 왔으니 한국인처럼 마지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국 사람에게는 못 이기겠다며 웃었습니다. 형기도 즐겁게 웃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간 저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온돌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서 한국으로 유학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을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체르니 씨의 사연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단순히 한국과 폴란드의 추위에 대한 내기에서 한국을 여행을 온 체르니 씨는 한국인들의 추위를 이겨내는 지혜에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에 반하기까지 해서 유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흐뭇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